자, 여기 교재 한번 보시면요. 맨 처음에 그 출제 영향을 한번 보시면 그거하고 똑같아. 그거 봐도 돼. 요약이 그 객관식에 있는 요약하고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 출제 영향이 이게 책이 제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내서 작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2024년은 없는데 그 뭐 객관식 책에는 있는데 인사조직 전략에서 18문제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한 반 좀 안 되게 났는데, 그래서 오늘 뭐 인사조직 전략을 다 하고 내일 나머지 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작년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예. 그 특히 뭐 회계라든가 재무관리 이런 거는 좀 뭐 보기 전체가 다 어렵진 않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락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그 열심히 그 하셔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아마 그 시험을 100분을 주고 그냥 시험지 주고 100문제 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쉬었는데 100분이었나요? 25문제씩 20문제였나? 25문제, 그러니까 노동법, 민법, 경영학, 사회보험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어쨌든 그래서 뭐 오전에 끝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보면서 이제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또 더군다나 원서 넣으신 분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이 합격하시면 2차 시험지는 2차는 뭐 시험 보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채점하는 거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속아내려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잊어버릴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출제위원이 한번 이렇게 선정되시면 그분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당신이 올해 저 경영학 하세요 하면 이제 분야별로 선생님 여러 명 하면 그분이 계속 내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미 저기 가맹거래사하고 경영지도사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시험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미리 좀 풀어보고 가세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났던 그 MIS 문제 같은 거는 고해 바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또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꼭 풀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기 제가 한번 쭉 중요한 거 훑어드리면 그거 듣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여기 해당 부분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 책이든 아니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뭐 객관식 문제집 이런 거에서 문제를 읽어보지 않으시면 이게 개념이 어떻게 시험 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트랜스퍼 오브 트레이닝이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복습하시고 힘드시지만. 네.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문제가 4문제 났어요. 경영일반에서 4문제 났습니다. 일단 그 효과성, 효율성은 여러분 이제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네. 요건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어도 알아두셔야 돼. 효과성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약 사 먹고 효과가 있냐 뭐 이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이제 효과는 그래 뭐 두통약 먹고 두통 사라졌으면 효과적인 거고 두통 안 사라졌으면 안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고, 효율성은 뭐 500원짜리 약 하나를 먹고 두통 없어졌냐, 1000원짜리 약 사 먹고 두통 없어졌냐, 똑같이 이제 뭐 목표 달성됐다고 하면 투입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입과 산출의 그 비율의 정도를 효율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기업 경영할 때는 둘 다 돼야 돼요. 둘 다.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그 효과성, 효율성의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영어로도 효과성은 doing the right thing이고 효율성은 doing things right다. 예.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게 효과성, 일을 옳게 하는 게 효율성 알아두시고, 밑에 보시면 걔는 시험에 안 났지만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경영자의 분류의 이제 계층에 따라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 제일 밑에 있는 경영자 있죠. 그 비관리직 종업원 바로 위에 있는 게 일선 경영자, 퍼스트 라인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꼭대기하고 맨 밑에 있는 사람 연결하는 걸 중간 경영자라고 하죠. 뭐 최고 경영자는 뭐 CEO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일선 경영자는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부장이 저기 종업원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경영자는 뭐 한 이사진 뭐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2번에 소유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그 오타고요. 경영자의 분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자의 분류 종합. 네. 그래서 뭐 계층에 따라서도 있고 소유권에 따라서 자기가 소유권도 있고 회사도 경영하면 소유 경영자, 소유권 없어요. 그냥 이제 경영권만 있으면 전문 경영자. 주식 회사가 보통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범위 전문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펑셔널 매니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노무사 합격하셔 가지고 회사 가서 계속 그 노무팀에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것만 아니까 이제 펑셔널 매니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사장 이렇게 되시면 회사 전반 돌아가는 거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제너럴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직능 경영자는 뭐예요? 스페셜리스트. 밑에 있는 일반 경영자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2차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저기 제너럴리스트 전략하고 스페셜리스트 전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서점 하는데 나는 이 건축 관련 서점만 죽도록 막 연락 깊이 있게 다룰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스페셜리스트 전략이고 그냥 모든 책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제너럴리스트 전략이고 한 거죠. 교보문고는 이제 제너럴리스트인 거죠. 어쨌든 경영자는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에 요구되는 능력은 저기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고 경영자에 요구되는 게 개념화 능력, 컨셉추얼 스킬.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회장 되시면 중요한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이제 매주 뭐 월요일 날 이럴 때 회의해가지고요. 막 이게 수치로 돼 있고 막 그래프로 돼 있고 막 이런 게 정보가 이빠이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 읽고 나서 뭔가 이런 트렌드군.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는 뭐 이런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컨셉추얼 스킬. 약간 추상적인 자료로부터 뭔가 구체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컨셉추얼 스킬이에요. 근데 이제 까막눈이면 자료 줘도 이제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선 경영자에게 필요한 게 현장 실무 능력이야. 회계부서 과장이라고 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돼. 부하 직원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은 모든 경영자에게 다 요구되는 거죠. 네. 이거 누구의 분류냐면 카츠입니다. 카츠. 카츠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카츠. 그 다음에 4번의 경영자의 역할 민츠버그인데요. 민츠버그도 유명한 사람이 일단 이제 이 사람은 경영자 역할을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 많이 나요. 그 어떤 종류가 4개거나 5개인 게 시험에 잘 나. 예를 들면 여기 11페이지 하단에 뭐 의사결정자 역할이 4개니까 다음 중 뭐 민츠버그가 주장한 경영자 역할 중에 의사결정자 역할이 아닌 것은 해서 그 4가지에다가 위에 있는 거 뭐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5개인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빅5 성격 유형 있잖아. 외친성 전개 그런 것도 뭐 하나 빼고 다른 거 넣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그게 제일 기본 문제고요. 근데 예를 들면 3개짜리도 시험 날 수 있어. 다음 중 이제 민츠버그가 주장한 경영자의 역할 3가지가 올바르게 짜여진 것은 해서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정도는 기본 알아두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이거 공부해 놓고 그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그 꼭 저기 4개, 5개짜리만 문제가 나는 게 아니라 3개짜리도 문제가 나는데 이제 세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 크게 3가지 하고 맨 밑에 있는 의사결정자 역할 4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시간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죠. 이 경영 프로세스는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기업 경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플래닝, 그 다음에 오거나이징, 리딩, 컨트롤링 이 4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계획화 볼까요? 계획에 보면 이제 전략 계획, 전술 계획, 운영 계획인데 전략 계획은 그 최고 경영자가 수립하는 거야. 그 예를 들면 뭐 밑에 보시면 보세요. 좀 시간에 따라서 이게 타임 허라이즌인데 전략 계획은 한 3년에서 5년짜리. 그러니까 이제 3년에서 5년짜리 미리 계획 세우는 거니까 이건 이제 큰 돈 들어갑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이제 뭐 31조인가 36조인가 들여가지고 공장 또 짓는다고 했어요. 뭐 그런 거지. 36조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의사결정을 최고 경영자가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런 거야. 그다음에 단기 계획은 보면 1년 이하짜리. 그래서 일선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선 경영자가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저기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요 순서 요 어떻게 할까? 저거 먼저 생산할까? 뭐 이거 먼저 생산할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품 생산 계획이라든가 작업 배치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술 계획은 한 그거는 1, 2년짜리로 뭐냐면 어떤 특정 부서의 활동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획을 전략 계획, 전술 계획, 운영 계획이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기간에 따라서 나누는 거일 수도 있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기도 하다는 거죠. 네. 일단 여러분 1번과 3번은 이해하기가 좋아요.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거창한 거거든. 네. 그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좀 단기적이고 아주 세세한 계획이야. 저기 일정 짜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번과 3번이 아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2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헷갈리는 거는. 왜냐하면 1, 2, 3번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2번에 조직화 보겠어요. 그래서 뭐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서 이제 그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거야. 네가 무슨 일을 맡고 이 일을 하는데 돈 얼마 줄게 이렇게 그걸 조직화라고 합니다. 오거나이징. 그래서 오거나이징 이게 시험에 났는데 그게 오류로 났어요. 오류.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문제가 오류가 났어요. 이건 뭐 특정 경영 원론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거 왜 잘못되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단계는 조직의 사명. 사명이 영어로 미션인데 미션은 기업의 존재 이유에서 미션. 우리 합격의 법하고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없으면 그냥 수험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또 힘들고 대학 교육만으로도 또 이게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역할 좀 해줘야 돼. 뭐 이런 게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야. 기업의 존재 이유. 사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사명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를 규명하고 이 사명 달성하려면 뭔 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업무를 유사한 거 부문화를 하고, 네. 업무가 나온 거를 이제 부서로 나누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 명 한 명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서의 업무를 개인에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부문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냈는데 오류여가지고요. 또 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서는 요렇다 알아두시고 지휘와는 여러분 경영학 원론책에 보시면 지휘와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동기부여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리더십이야. 그래서 이제 지휘와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조직과 돈을 마련하면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약간 기운도 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또 옳은 길로 이끌고 하는 걸 이제 리더십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지휘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제는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좀 반성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제가 이게 시험에 났어요. 사전 통제, 진행 통제, 사후 통제인데 이 사전 통제는 통제를 미리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거야. 계획 짠 거 갖고 와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들이 뭐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고 방학 계획 무슨 계획표 이렇게 짠 거 보면 무슨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미리 하는 거를 사전 통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 통제는 건물을 지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철근 제대로 들어갔는지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다 짓고 나서 하면 잘못됐으면 뿌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진행 통제라고 하고 사후 통제는 이제 끝난 다음에 통제하는 걸 사후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뭐 사전 통제는 사후 통제는 그 뭐 업무 수행의 결과물을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나와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전 통제하고 진행 통제밖에 없어. 사후 통제는 일 끝난 다음에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이제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걔는 이제 사후 통제 왜요?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시험 다가오시면 문제를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시험 문제하고 좀 친숙해 나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위원이 멀쩡하게 맞는 개념을 틀린 보기로 만드는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틀린 보기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눈여겨보세요. 틀린 보기를 이런 식으로 틀린 보기를 만들었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좀 시험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킬을 좀 습득을 못 하시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스킬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좀 모르는 게 나도 야 이거 요거는 좀 요런 식으로 해서 틀린 거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좀 골라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경영 의사결정 보시면 여러분 이제 저 밑에 보면 이제 의사결정이 좀 비구조적, 구조적이 있고 위에는 전략적, 기능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밑에 있는 경영자들이 하는 의사결정 훨씬 더 구조화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기능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마트의 환불 담당 매니저는 뭐 환불은 매일매일 있는 거니까 그 환불은 이렇게 시스템화하기가 좋아. 문제가 항상 구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만들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마트의 저 최고 경영자 하는 의사결정은 갑작스럽게 뭐 새로운 쿠팡 말고 새로운 갑자기 뭐 중국에서 테무 막 해가지고 막 마동석 광고 모델 해가지고 알리 해가지고 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마동석하고 누구죠? 그 중국 여배우 이름 뭐야? 한국 와서 하는 사람 이름 뭐죠? 탕웨이 써가지고 막 광고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이마트 막 닷컴 이런 거 막 귀싸대기를 막 후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비구조화돼 있어요. 그렇죠? 뭐 뭔가 시스템에다가 쫙 넣으면 답이 쫙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막 골싸매고 막 연락 고민해. 그래서 이제 비구조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보통 전략적이고 밑에 있는 것들이 좀 구조화된 건 기능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에 MIS에 가시면 내일 하겠지만 MIS 보시면 최고 경영자가 쓰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뭐야?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이런 게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비구조적이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밑에 보면 TPS라고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이라고 해서 거래 처리 시스템 이건 밑에 하위 관리층 시스템 이런 거 만들기 쉬워요. 그냥 막 코딩만 해가지고 디립다 칸만 만들어 넣으면 막 되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능력 뭐라고 했어요? 아까 카츠가 컨셉추얼 스킬.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컨셉추얼 스킬.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사장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멀쩡한 회사 말아먹는 거죠. 네. 요즘에 어디 하나 말아먹은 회사 있던데. 뭐 잘 나가다가 연락 뭐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 누가 하냐? 최고 경영자. 관리적 의사결정은 중간 경영자. 기능적 의사결정은 일선 경영자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이 어떤 건지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경영 환경 얘는 시험에 뭐 유도 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14페이지 그림 보시면 기업이 있고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붙어 있는 걸 과업 환경이라고 해. 과업 환경은 다 이게 통칭해서 뭐라고 하면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자는 그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뭐예요? 이익과 손해야. 기업하고 뭔가 이익하고 손해와 관련되어 있는 집단은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안 외워도 돼. 뭐 있어? 주주,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협회, 그 다음에 채권자, 고객, 뭐 기타 등등, 노동조합, 그 다음에 공급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업 환경, 일반 환경은 저 과업 환경 바깥에 있으면서 기업의 간접적인 영향 밑에. 그래서 얘는 이제 아예 이름 자체가 달라. 뭐 문화, 사회, 경제적 환경, 뭐 기술적 환경, 그 다음에 뭐 정치적, 법적 환경, 뭐 이런 거. 이게 일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과업 환경, 일반 환경 구분할 때 그 분류 기준은 뭐다? 영향력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런 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일반 환경이 또 간접이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요. 그러면 이제 또 저 기업 하는데 수출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형태 보겠습니다. 얘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요. 한명회사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죠.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여러분 거의 개인 기업. 휴지가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지고 이게 계속 나와.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불량이네. 여러분 이거 뭔 티슈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거 뭔 티슈?
갑